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자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지 7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밖에도 지나온 시간 곳곳에는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많은 이들의 희생과 용기가 있었는데요. 한 번씩 그 이름을 크게 외치며 의미를 다했으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문 클래스 2시간에 걸쳐 우리들의 영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정읍 출신의 나용균 독립운동가를 그려봅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김주용 부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의 김주용입니다. 네, 교수님과는 인문 클래스 첫 시간입니다. 독립운동가 나용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내년이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네. 제가 나용균 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나용균 지사는 전북 정읍 출신이고 1895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1895년은 한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렇죠. 벌어진 해이기도 하지요. 그 전해가 이제 1894년이니까 동학농민 혁명이 일어날 때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까지 발발해서 한반도는 마치 국제정치의 실험 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네. 나용균 지사가 태어났던 해가 바로 명성하고 또 시해 사건이 있었던 해고라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은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셈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지 않은 국가의 쇠락은 어쩌면 당연한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하하. 예, 시대 상황을 이 정도로 짧게 말씀드려도 어떤 상황인지 우리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에 이렇게 태어나신 거군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정읍 분이라고 하니까 더 네. 마음이 갑니다. 네네. 태어난 곳에 대해서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요즘은 이제 정읍시지요. 나용균의 고향은 이제 정읍 영원면인데 네. 조선시대의 영원면은 원래는 고부군에 속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1910년 저희가 경술 국치 이후에 예. 1914년에 일본 제국주의가 행정 개편을 하면서 고부군에서 떨어져 나와서 정읍군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제국주의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 강점한 이후에 행정 구역명이 통폐합 조정되면서 예. 정읍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 예,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일제수탈의 아픔이 드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태어난 시기도 그랬지만 태어난 장소도 일본의 군국주의에 네네. 짓밟힌 그런 어떤 시기와 장소가 서려 있는 그런 때와 곳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나용균의 집안과 유소년 생활은 좀 어땠습니까? 나용균 독립지사는 요즘 보면은 뭐 금수저는 네. 아니어도 그래도 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아버지 나도진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예. 이분은 이제 자산가였고 이제 참봉 벼슬을 지냈지만은 그 재물을 모으는데 조금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재물만 모은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야.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문에 예. 나도진의 미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정읍 주민들이 네네. 자발적으로 나서서 나도진 공덕비를 와. 세울 정도로 그만큼 자기가 가진 돈이 있어도 네. 그냥 구두쇠처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주변 공동체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아마 나용균 지사도 어릴 때 아버지의 이런 면을 보고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게 주변 주민분들로부터 존경받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네네네. 와, 비가 세워질 정도면은 정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나용균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전통 교육도 받았지만은 아버지가 국내 정세도 어지럽고 너무 급변하니까는 자식들을 갖다가 대처로 보냅니다. 여기서 대처라면은 서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 집안에 재력이 있으니까 예. 일본 유학을 많이 보내게 되죠. 예. 그래서 나용균한테 나도진이라는 인물은 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독립운동 자금이라든지 또는 해외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자금들을 보내는 하나의 화수분 같은 존재였고 예. 재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나도진은 나용균한테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용균은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서 네네네. 당시 전통 교육뿐만 아니라 현대적 교육까지 같이 겸한 그런 인물로 쑥 자랐겠네요. 예, 맞습니다. 1910년 이제 경술국치, 그러니까 나용균 지사가 1895년생이니까 경술국치 당시에는 15살이었겠죠.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 나돈진이 너 더 이상 국내에서 있는 것보다 해외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기상을 펼 수 있는 곳으로 가라라고 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일본 어디로 갔어요? 도쿄로 가게 돼요. 심장부로 갔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나용균의 이제 큰형이 나홍균이 있었는데 이미 나홍균은 나도진 아버지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의지에 따라서 일본 도쿄에서 또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네. 그래서 동생이었던 나용균 역시 형한테 이제 일본 유학 생활도 많이 듣고 그래서 스스럼 없이 이제 도쿄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아주 유명한 대학 명문 대학이었던 와세다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미 유학 중이었던 형을 따라서 또 적응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나용균은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되나요? 나용균 역시 당시에 이제 일본 유학생들이 조선인 유학생들이 뭐랄까요? 요즘 보면 동아리를 만들게 되는데 유학생 단체는 일본 제국주 입장에서는 불령 단체였어요. 불령 단체였기 때문에 나용균 역시 당시 조선학회라는 곳에 몸담으면서 학업도 하고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민족의식도 확실하게 형성하게 되죠. 나용균 같은 경우에는 와세다 대학의 그 학적부를 보면은 이게 원래 학적부는 후손이 아니면 친족이 아니면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기록부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도 있지만은 학업 성적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후손 중에 한 분이었던 그 아들 나종일이라는 교수한테 학적부를 받아서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유학 가서 그냥 허허실실 아버지가 돈 있다고 그냥 노는데 빠진 게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도 했고 민족 지사들하고 어울리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선학회에서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일본 도쿄에서 조직된 유학생 단체인 거잖아요, 조선학회가. 맞습니다. 예. 그 단체에서 좀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이게 본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요. 예, 조선학회 같은 경우는 1910년대에 일본 도쿄에서 만들어진 조선 유학생 단체고요. 여기에 이제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는 28 독립선언의 주역이었던 고창 출신의 근촌 백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학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밀 결사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데 입회할 때도 2인 이상의 연대 보증인 왜냐하면은 밀정들 같은 경우도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함부로 들어올 수는 없었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학업과 함께 이제
이른바 28 독립선언, 3.1운동의 전사죠. 28 독립선언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허허. 보충드려서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는 예. 28 독립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뭐 백관수도 있었지만은 나용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댔던 김제 출신의 정노식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 큰 지원을 했던 인물들이 정노식하고 나용균이라면 이분들이 다 전라북도 출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지주들이 많아서 그런지 28 독립선언에서 자금을 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전라북도 출신이었다는 점. 따라서 인물도 인물이지만 재정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28 독립선언을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 촉매제 역할을 네. 전북 출신의 독립지사들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919년 2월 네네. 8일 독립선언서, 네네. 그리고 결의문, 또 예. 민족대회 소집 청원서가 이제 어떻게 뭐 퍼지게 되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19년 이때 이제 전 세계적 분위기가 네. 이른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재편 시기였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한제국이 1910년에 망하고 나서 대한제국의 주권을 황제가 아닌 이제 민들이 찾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28 독립선언이란 거는 선언은 말 그대로 청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청원이란 건 남한테 부탁하는 거고 건데. 선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자주적으로 당시에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그 자주적 국가임을 선언한 민족임을 거죠. 선언한 거죠. 예. 그때 그래서 그날 오후 2시에 지금은 없어진 도쿄 조선 기독교 그러니까 이른바 YMCA 회관에서 개최됐던 그 28 독립선언서에 당시에 유학생들이 약 6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꽤나 많은 예. 숫자가 참여를 했네요. 그리고 이날 실행위원으로 한 27명이 체포되었는데 네. 이때 실행위원 가운데 나용균 지사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도쿄를 중심으로 했던 조선 유학생들이 예. 독립선언서 이런 자주민 결의문 이런 걸 갖다가 관공서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당시 식민지인으로서는 네.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자신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파격적이었고 어찌 보면 개인에겐 굉장히 좀 위험한 맞습니다. 또 운동이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 항상 자기 목숨에 대해서 보존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위태로울 때는. 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유학생들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결의에 찬 행동을 했던 것은 우리가 네. 지금 100년이 지났지만 1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고요. 네. 나영균 지사는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자금 자금 문제라든지 예.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과 함께 직접 실행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당시 제국 일본 당국에서도 예의주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포돼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일본에는 거주하지 못했을 테고 이제는 어디로 그러면 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시 학생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와세다 대학에서도 이제 나용규는 7월 정도 되면 재적 처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학적부를 보면은 그리고 나용규는 1919년 이제 4월에 우리 선각자들이 상해에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시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1919년 7월경에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7월경에 상하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상해에서의 나영균의 시간은 좀 어땠을지 이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상해란 것은 이제 상하이는 많은 이제 한국인들이 뭐랄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청사가 있는 곳, 그렇죠. 또는 중국에서 가장 화려한 상업 도시 이렇게 알고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나영균 지사는 상해 망명해서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임시의정원이라 하면은 오늘날 국회하고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20대 초반에 나영균 지사가
상해에 가고 지금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는 것 자체가 또 파격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만큼 상해에 있는 임종 요인들이 나영균 지사의 뭐 인품, 뭐 지성, 덕성들을 갖다가 다 파악해서 네.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영균이 그 상해로 망명했을 때 네. 상해 한인 사회 그리고 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황은 좀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상하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상하이 인구가 아마 2023년 말 기준으로 올해가 이제 2024년이니까요. 한 예. 2,300만 명 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 큰 도시는 1842년 예. 남경 조약 이후에 이제 개항이 되고 한국인과 인연을 맺은 거는 우리가 이제 천주교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 김대건 신부가 그 금가향이라는 천주교 성당에서 상해에서 예. 서품을 받습니다. 음, 그 이후에 또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상해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코리안타운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윤봉길 지사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또 백권 김구 이런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그 뭐랄까 요인으로서 활동하고 예. 상하이의 한인 사회는 어떻게 보면 가족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예. 물론 일본 제국주의가 파견했던 밀정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에 큰 기념식들이 많습니다. 나영균 지사의 그 기념식 사진을 보면은 네. 1921년 상하이 신년 할애식 때, 그러니까 1921년 1월 1일 날 네. 찍은 사진이 지금도 많이 회자되는데 그렇군요. 거기에 백범 김구라든지 음. 우남 이승만, 네. 나영균 뭐 이런 분들이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들고 오신 사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뭐 라디오에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네네.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 다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렇듯 그 기념식은 어떻게 보면 한인 사회를 뭐랄까요 함께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언뜻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왜냐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공권력도 있고 밀정들이 많은데 왜 하필 노출된 곳에서 사진을 찍을까? 저 사진은 찍어서 상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네네. 한인 사회가 있는 곳에는 다 전달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상해에서 주권을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네네. 근데 나영균 지사는 그 주권을 지키는데 대의기관, 임시의정원,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굉장히 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했던 이야기도 좀 네. 흥미로울 것 같은데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나영균 지사의 그 국회의원 활동은 뭐 예. 요즘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출석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안 발의할 때 그 뭐랄까 속기록들을 보면은 네. 약간 뭐랄까 요즘 국회의원들이 예. 좀 본받아야 될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나영균 지사는 국회가 이제 예를 들어 6회, 뭐 5회, 6회 이렇게 이제 임시의정원이 열리면은 그 뒤에도 그렇지만은 출석을 반드시 합니다. 예. 그러니까 등원을 하죠. 그렇죠. 등원을 해서 어떤 법안이 논의되고 어떤 법안이 결정되는지를 직접 목도합니다. 심지어 나영균 지사는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그 임시의장이었던 조한구 의장한테 예. 출석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은 제명하라. 어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단 있는 얘기죠. 예. 뭐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출석 못한 이유는. 근데 나영균 지사는 어쨌든 국회에 등원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정부를 이끌어갈 중요한 법안들을 만들어내는데 국회의원이 네. 등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직무유기한 사람은 잘라야 된다. 아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나영균 지사한테는 당시 이제 임시의정원 의원한테는 출석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예. 그래서 출석하고 하여튼 뭐 국회의원들이 의견이 다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그 의장에서 회관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걸 법안을 결정하자라는 게 나영균 지사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보통 인물로 활동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좀 더 나영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나영균 지사 같은 경우는 임시의정원에서도 인정받는 젊은 정치인이었고 독립지사였죠. 이를 반증하듯 1922년 1월에는 김규식, 여원영 등과 함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원동 대표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원동 대표 회의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당시에 식민지 시기잖아요. 예.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는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게 첫 번째는 군대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이 없어요. 그렇네요. 예, 민은 이미 한반도에 있고 일제강점기니까. 그래서 이 세금, 돈을 걷어야 되는데 상하이 코리안타운에서 돈을 걷기가 쉽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이 뭐 수십만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약 수천 명 정도의 이게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는 예산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은 네. 저 먼 데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SNS가 발달한 지금도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많은 유럽인들이 저 먼 곳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침략을 당했던 조선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때 이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은 레닌이 니네들 피압방 민족이니까 돈을 주겠다. 이때는 지금의 뭐 공산주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적국이 아니라 악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 아군으로. 그래서 당시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개최됐던 원동 대표대회에 상하이 대표로 나영균 지사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나영균 지사는 이제 갔더니 생각만큼 뭐랄까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우리가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 국가의 정체성. 당시 나영균 지사는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적 정체성에 대해서 믿업지 못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할 때도 이 나영균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보수 진영, 예. 그러니까 한반도를 한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민족적인 게 강했지 계급적인 게 강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코민테른이 주최했던 이 모스크바 그 원동 대표대 회의에서 그렇게 예. 만족할 만한 또는 신변의 위협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만족한 그 성과를 가지고 22년 3월에 이제 그 상하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 좀 부연 설명하면 이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 이제 이 내부적으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분열이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 집단입니다. 독립운동 단체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군요. 그래서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개조, 내부적으로 좀 리모델링 해야 된다라는 파가 있고, 예. 이른바 개조파입니다. 네. 아니, 야, 안 돼. 싹 바꿔. 완전히 없애버려. 이 창조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있길래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특히 이제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 또는 연해주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다 모아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른바 이제 국민 대표회의인데 약 130명 정도가 이제 참가하게 됩니다. 예. 상하이로 모이게 되죠. 이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죠. 예.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대표 준비위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뽑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있습니다. 공정해야 되고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네네. 이런 인물들 가운데서 나영균이 선정이 돼서 국민대표 주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예. 뭐 그냥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잘 알려졌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는 소소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나영균 지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살림을 예. 그 당시에 도맡아 했던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이제 나영균은 원동 대표회의, 국민 대표회의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나영균의 이야기를 제가 미리 살펴보니까 이 시기에 또 한 번의 유학이 있었던데, 예.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그 내부적으로 임정도 이제 분열이 되고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제 도산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산은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계의 해결사인데 백봉 나영균한테
당신은 아직 젊고 그다음에 유능하니까 좀 더 넓은 데 가서 학식을 배워서 나라를 위해서 써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도산의 그 선견지명이라고 할까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나영균 지사의 해방 전까지만 얘기할 텐데 해방 이후에도 재헌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예. 그다음에 1950년 3월 달에 그 방미 국회의원 대표단의 3인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장 신익희 국회의장과 함께 미국에 가갖고 원조 문제라든지 이제 신생 국가였던 대한민국을 어떻게 홍보하고 알려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네네. 따라서 그때 이제 영국에 가갖고 오랫동안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6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는데 당시에 처음에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예. 학비가 또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친이 잘 살아도 당시에 유학비도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런던 대학에서 정경학부에서 유학하고 29년도에 돌아가게 되는데 아마 예. 그 당시에 영어 그러니까 서구의 그 뭐랄까 문물을 습득하고 네. 그다음에 외국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활용했기 때문에 미국인들 또는 유엔에서도 활동할 때 나영균 지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 나영균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네.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소감 한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나영균 지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이었고 네. 1948년 대한민국 재원 의원으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예. 내년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죠. 예. 20년 뒤면 100년입니다. 그것은 분단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요. 이제는 부디 통일된 한반도를 상상했던 나영균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있기까지 나영균은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목소리 냈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오늘 우리는 나영균에게 마침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김주용 부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